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전정화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인터넷 안전 사용과 윤리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사실 비대면 때문에 더욱더 심해진 것도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는 일상에서의 소통이 만나서 직접 하는 소통보다는 온라인 상황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하는 소통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물론 오프라인 세상과 동일한 부분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나 지금 온라인 환경은 알지 못하는 또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인터넷 안전 사용 방법 및 윤리성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누어 볼 건데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시민이 뜬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큰 부분을 나누고 있는 사이버 공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윤리성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국가를 살아가는 시민이다, 뭐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일반 시민이 아닌 디지털 시민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디지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사회에 살아가는 시민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런 디지털 사회에서는 어떠한 권리와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또 이러한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 갖추어야 되는 역량들을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세계와 뭐 아주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디지털 세상 속만의 독특한 배려라든지 존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디지털에서의 에티켓이나 또 법률이 좀 특이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키보드나 또 뭐 영상 등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실제 만났을 때와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나 책임도 달라지는 부분들, 안전이라든지 건강과 복지 등의 요소들도 일반 환경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이러한 디지털 공간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세대 간에 인식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세상을 조금 더 미리 접해보고 많이 접해본 좀 젊은 세대들과 아무래도 이러한 디지털 세상에 접근이 조금 어려운 기성 세대들 간에 이제 세대 격차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가치관의 차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코로나19의 발생 이후로 이러한 계층 간 또 세대 간 격차가 더욱더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의 디지털 세상 속에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요소들에 대해서 이슈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혐오 표현입니다. 혐오 표현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랑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혐오 표현의 일반적인 개념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성별이나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입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하거나 비하, 멸시하거나 또는 차별이라든지 폭력적인 선동을 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혐오 표현은 사실 이것이 나쁜 것인지 아닌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장난처럼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요. 또 혐오 표현의 문제는 혐오 표현에 당하는 상대방이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혐오 표현의 잘못이 아니라 혐오를 당하는 상대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정,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삼는 그런 혐오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2015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논쟁이 심각해졌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중국인과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표현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혐오 표현은 굉장히 만연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혐오 표현을 규제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논란이 아직까지 이제 정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혐오 표현들을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편견을 가지고 특정 집단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혐오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하는 것들, 특히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들, 김치녀라고 하는 것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혐오 표현이라서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쿵쾅이, 이제 뚱뚱한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걸을 때 쿵쾅쿵쾅 거린다고 해서 쿵쾅이라고 하고요. 성괴, 성형 괴물이라고 해서 얼굴을 이제 성형수술을 많이 한 이제 사람을 일컬어서 괴물이다, 성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나이라든지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발언들 역시 혐오 표현에 해당합니다. 어떤 단어의 말미에 충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낮잡아 이르는 급식충이라든지 노인들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낮잡아서 표현하는 틀딱충 이런 것들. 강의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틀딱충, 틀리 딱딱. 그래 줄여서 틀딱입니다. 틀딱충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성,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성을 지칭해서 맘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별이나 나이 말고도 인종에 대해서 이제 짱깨, 뭐 흑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장애를 가지고 일컫는 이제 병신새끼, 뭐 결정장애 이런 것들. 근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혐오 표현들이 욕이냐, 이제 범죄가 되는 행위냐라고 하시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쿵쾅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친구끼리 재밌는 별명을 부르는 것인지가 약간 모호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혐오 표현을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깔깔거리면서 농담처럼 사용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혐오 표현 학생들 간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성인들로부터 이전된 표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혐오 표현을 지도하기 이전에 나의 어른들의 이제 언어 습관 역시 문제는 없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편견에 근거해서 어떤 증오심이나 적대심을 가지게끔 하는 표현을 하지는 않는지, 뭐 예를 들어서 난민들은 다 추방해야 된다. 또 여자에게 큰일을 맡기면은 회사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편견에 근거한 표현들 혹시 내가 또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한 적은 없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 혐오에 대한 내용들도 범죄다라고 규정을 해서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을 만들었고요. 프랑스는 작년에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은 다시 법을 제정하겠다, 혐오 표현을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법 제정에까지 이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도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물론 이제 역시나 온라인 혐오 표현과 일반 혐오 표현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공간에서 이야기되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성, 개방성, 쌍방향성의 이유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은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온라인 혐오는 대체 왜 일어날까요? 이런 온라인 혐오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개인적인 차원과 또 사회적인 차원과 또 실제 이제 기기, 정보통신망 차원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이 혐오 표현이 심각하지 않다. 아, 좀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장난인데 뭐 어때? 이렇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혐오 표현을 문제로 생각도 안 하지만은 나쁜 말을 함으로써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그런 그릇된 사고를 하는 경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내가 기분이 나쁜데 내 기분 나쁜 걸 얘기하는 게 뭐가 나빠? 누가 나 기분 나쁘게 만들래? 이렇게 기분 나쁜 표현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온라인 문화 등이 이런 혐오 표현을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러한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혐오 표현에 대한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그런 혐오와 차별에 대한 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이제 TV 등의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런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에 대해서 혐오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재생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라는 거를 이유로 들어서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자유가 있다. 라는 그런 표현의 자유로 왜곡되어서 이제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 사회적, 망 차원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인식한 것처럼 그러면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주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가정에서의 교육 강화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 간에 이제 청소년들 간에 스스로 이렇게 친구들 간에 또래 간에 소통하면서 그런 표현을 습득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물론 학교 교육에서도 이루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혐오 표현의 교육보다는 실제 가정 내에서의 가족 구성원 간의 언어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은 최근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이 점점 떨어지고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사회적 약자는 배려해야 되는 대상이고 또 교육과 언론 등을 통해서 이런 혐오 표현이 중대한 범죄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학교와 사회가 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인식한 이제 포털 같은 정보통신망에서도 이런 혐오 표현을 반대하거나 또는 이제 내가 키보드에다가 혐오 표현 글을 썼을 때 이 글은 나쁜 글이니까 올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게시글을 띄워주거나 경고 문구를 띄워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신망 차원에서 혐오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도 이제 깃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와 또 이런 정보통신망 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이런 표현이 나쁜 것임을 인지를 하고 잘 지도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특히나 이제는 여성, 딸을 이제 여학생 가지신 학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일 것이고요. 그런데 뭐 디지털 성범죄가 반드시 피해자가 여성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잘 이제 들어주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 또 유포하는 것, 사진을 합성하는 것, 또 괴롭히는 것,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들, 또 몸캠 피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음란 채팅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 촬영물을 찍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돈 말고 다른 것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것을 유포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인터넷 한 군데에다 올리는 순간 이것이 바로 뭐 단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영국에 있는 톰이 막 그런 영상을 보기도 하고요. 전 세계로 마구 퍼져 나가죠. 피해자는 촬영부터 유포의 전 단계에 걸쳐서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요. 피해자의 피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피해자의 피해 수준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범죄와 다른 점은요. 일반 범죄는 뭐 예를 들어 강간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강간의 피의자,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1대1의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1대1이 아닌 1대 다수입니다. 괴롭힌 사람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괴롭힌 동영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발생 공간이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뭐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굉장히 은밀한 지하에서 다크웹 등에서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보는 사람들, 디지털 성범죄 그런 범죄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문제인데요. 보는 사람들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보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시청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거나 또는 죄책감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저거는 저거 찍은 애도 잘못이지 뭐 찍힌 애도 잘못이지 뭐 제가 평소에 행동 거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걸 찍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내가 보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거를 찍은 피해자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크웹이 이제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 다크웹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일반적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주소는 보통 이제 www. 뭐 예컨대 네이버면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앞에 이제 www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뒤에 인터넷 주소가 있는데 이런 다크웹 주소는 아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소와는 전혀 다른 주소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문구, 특정한 문구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알아야지만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다크웹과 함께 과거에 이제 뉴스에 많이 등장했던 게 텔레그램인데 왜 굳이 텔레그램에서만 이런 성범죄, 성매매 동영상이 이제 주고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텔레그램은 자신의 전화번호 이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요. 네. 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텔레그램 방 자체에도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 그 대화방 자체도 바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동영상을 주고받거나 그런 것들을 주고받은 이후에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 SNS 수단을 사용하는 것 뿐이고요.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서 다크웹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들이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구글이 아니라 이제 캔들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사이트인데 그렇다고 해서 www.candle.com 이렇게 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이 다크웹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회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주소가 전혀 다릅니다. 만약 문제가 되었던 이제 N번방 같은 경우가 이제 텔레그램 안에서 이제는 왜 N번방이냐면은 1번방에 1번방, 2번방, 3번방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방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N번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개의 방에서 특정 피해자 이제의 동영상을 공유를 하고 그런 동영상의 공유를
이런 다크웹을 통해서 공유를 받았고 직접 돈을 받으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가상화폐, 아까 이제 모네로라고 하는 게 나왔었는데 이런 가상화폐로 돈을 받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다라고 하긴 또 어렵지만은 또 그렇다고는 아예 없는 일이다라고 하긴 어려울 정도로 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일단은 당연하겠지만은 그러한 불법 동영상을 보지도 않고 공유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물론 이제 친구들 간에서 이제 이런 동영상 링크 같은 걸 어떻게 얻은 동영상 링크 같은 걸 이제 공유를 하면서 야, 나 이거 구했는데 볼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된다라는 사실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보내주게끔 유도를 하는데 굉장히 어린 친구들, 뭐 초등학교 같은 친구들은 그냥 사진을 보내달라 그러면 의심을 하니까 사진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너 그냥 알림장 사진만 좀 찍어서 보내줘. 뭐 니네 너 학교 어딘지만 좀 알려줘. 그 가방만 좀 찍어서 보내줘. 이런 식으로 이제는 처음에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처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닌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보통 학생들은 개인정보라고 하면 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뭐 더 나아가서는 뭐 학교 반번호, 학교가 어딘지 뭐 요 정도만 이제 개인 정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는 자기 사진이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걸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주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를 유도를 하면서 너 취미가 뭐야? 그럼 너 SNS만 좀 알려주면 안 돼? 아니면은 관심사 같은 걸 공유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는 게 아니라 너와 친해지고 싶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서서히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적인 개인정보를 이미 파악을 해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 긴급전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자신의 선에서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사실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정말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은 예방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간의 공감대 형성과 사전에 많은 이제 그 대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부모님 또는 뭐 어렵겠지만 선생님께 이런 사실을 사실 그대로 공유를 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반드시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킹인데요. 해킹은 어른들도 많이 당하죠. 특히 요새 해킹 같은 경우에는 시대별로 유행하는 해킹이 있는데 요새 가장 많이 오는 해킹은 아마 지금 듣고 계신 학부모님께서도 한 번씩 받아봤을 것 같아요. 엄마, 나 핸드폰이 망가져서 지금 문자 보내. 잠깐 일로 연락 좀 해줘. 이런 문자 받으신 적 있나요? 저도 받았고, 저는 자식도 없는데 자식 있을 나이도 아닌데 그렇게 왔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고요. 뭐 해킹의 방식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킹도 무엇인지 그런 용어들도 좀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킹 중에서 우리 친구들, 학생들이 많이 이제 많이 이제는 걸리는 것들을 좀 볼게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들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킹이 그런 침해하는 행위이고요. 아래 나와 있는 이제 디도스나 악성 코드, 랜섬웨어 같은 경우들이 해킹과 같이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해킹이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바뀌고 있어요. 새로운 해킹. 왜냐면 안 속죠.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해킹에 대해서 속지 않으니까 점점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를 통해서 하는 해킹이 되게 많았었고요. 전화를 통해서 뭐 사고가 났다라든지 또 엄마 나 지금 너한테 잡혀있어 이런 해킹이 많았다면은 지금은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해킹이 되게 많고 핸드폰 문자를 보내거나 핸드폰에 이상한 링크를 클릭하게끔 만드는 그런 해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최근에는 말씀드린 이제 메신저 피싱,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지인이나 또 많은 경우 자식으로 속여서 이제 보통은 금전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문자들 많이 확인해 보셨을 건데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눌러보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이라든지 또 모바일 청첩장, 택배가 배송됐습니다. 또는 결제가 됐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 내가 뭐 산 게 없는데 뭐가 결제됐지? 모바일 청첩장인데 내가 아는 사람 이름으로 와요. 그러면은 뭐야 얘 나 모르게 결혼하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눌러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내 핸드폰에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됩니다. 해커는 악성 코드를 통해서 내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마구마구 빼내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핸드폰 사진첩에다가 비밀번호 같은 거 기록해 두시거나 또는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은 은행 보안 카드 자꾸 까먹으니까 사진 찍어서 보관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한 한번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되면은 그런 사진첩에 있는 정보들 모두 다 빼갈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아이디, 패스워드, 계좌번호, 카드번호 같은 개인의 주요 정보 탈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정말 부주의하면은 무의식적으로 눌러볼 수 있는 것들인데 한번 문자 잘못 눌렀다가 이런 해킹의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피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핸드폰을 해킹을 해서 또 핸드폰이랑 연동되어 있는 홈페이지, 포털 등을 해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랑 연동해 놓은 경우들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해킹하게 되면 또 정보들이 다 털리게 되겠죠. 이렇게 개인정보를 먼저 취득한 이후에 범행에 이용할 메신저 계정을 만들어서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많이 발생하는 피싱의 유형이고요. 이러한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뉴스에도 살짝 나왔지만은 무선공인이나 IP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밀번호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쓰시는 경우들이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무선공인 IP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패스워드 변경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잘 알지만은 패스워드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어려운 패스워드로 바꾸세요. 라고 하는데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되게 중요하고요. 핸드폰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를 뭐 이렇게 자주 하라고 해. 업데이트 귀찮아. 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를 하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업데이트에는 보안 프로그램도 함께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옛날 구버전의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으면은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훨씬 더 취약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양 말고는 당연하겠지만 역시나 출처 불명의 프로그램이나 파일 같은 경우들, 특히 출처 불명의 인터넷 링크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이메일 첨부 파일도 뭐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는 사칭해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론 경찰청에서 뭐가 왔대. 이름도 똑같이 막 속여요. 뭐 영장 뭐 이렇게 해갖고 영장 발부. 또 이제는 좀 고등학교 뭐 이제 고학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런 친구들은 갑자기 막 국방부에서 영장 이렇게 하면은 뭐야 요새 영장이 막 이메일로 오나? 하고 클릭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되게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메일 첨부 파일도 이제 쓰여진 이름만 보고 클릭하실 게 아니라 실제 보낸 사람의 주소 같은 거 확인 필요하고요. 또 당연하겠지만 백신 프로그램 설치, 검사하는 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라 이상한 링크,
불분명한 링크 클릭하지 않도록 이제 그런 인터넷 활용 주의하도록 하는 안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 같은 데 적어두신 건 좀 위험하고요. 그런 비밀번호 같은 경우들을 좀 주기적으로 똑같은 걸로 변경을 하시거나 이게 여러 개 사이트들을 주기적으로 동일한 걸로 좀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TV에서 이제 또 어떤 해커분이 나와서 이제 안내해 준 건데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조금씩 뭐 다르게 하는데 아예 다르게 하면은 외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쓰는 비밀번호에다가 네이버면은 N을 더 붙이고 다음이면은 D 이렇게 한 글자씩만 더 붙여서 이제 비밀번호 변경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바꿔라 라는 것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개인정보 관리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버 도박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사이버 도박을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중학교 이전에 인터넷 도박을 해봤다고 이제 말한 친구가 물론 이거는 전체 청소년은 아니고요. 청소년 이제 도박 관리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센터에 상담을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지만은 이제 청소년 그 상담한 친구들 중에서 69% 거의 10명 중에 7명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인터넷 도박을 해봤다라고 했고요. 1000명 가까운 친구들이 나 도박 때문에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제를 인식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그냥 도박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을 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도박에 지출한 평균 금액이 40만 원 정도 되고요. 도박은 사실 범죄입니다. 범죄. 우리나라 형법에서 이제 감옥에 갈 수 있는 범죄인데 도박으로 검거된 친구들도 70명 정도 되고 있고 실제 도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용돈으로 충당할 수 없으니까 친구에게 돈을 뺏거나 아니면은 뺏지 못하면은 뭐 다른 사람 강도, 절도 뭐 이런 것들 물품 사기, 인터넷 사기 이렇게 2차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박은 학생들이 도박을 하고 또 자라나도 계속하겠죠. 요새 군대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군대 안에서의 도박도 입영통지서 이메일로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입영통지서인지 그런 것들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대 안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군부대 안에서의 불법도박 사례도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은 이 군인 친구들이 도박 자금이 없기 때문에 불법 대출을 한다라든지 인터넷 물품 사기, 물건을 보낸다라고 거짓말하고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거죠. 또 동료의 카드를 절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이버 도박이 엄청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범죄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도박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되고요. 도박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중독입니다.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보통은 도박하게 되면 스포츠 토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정상적으로 하는 스포츠 토토 말고요. 그냥 복권 방에서 파는 그 스포츠 토토 말고 인터넷에서 하는 스포츠 토토는 돈을 무한대로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원래 스포츠 토토라든지 그런 로또 같은 거 청소년들 살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하는 그런 사이버 도박은 학생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까 나왔지만은 스포츠 토토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게임에 돈을 겁니다. 사다리 타기, 뭐 달팽이 게임, 달팽이가 누가 먼저 들어가나 이런 단순한 게임에 돈을 걸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돈을 잃어서 돈을 따려고 막 하지만은 나중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독의 문제면 자기도 모르게 돈을 걸게 되고 또 굉장히 많은 돈을 잃고 나면은 그걸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사이버 도박은 절대로 돈을 딸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돈을 딸 수 없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구조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박은 스스로 끊을 수 없다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물론 당연히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도박을 손을 들이게 되었을 때 빠르게
이것을 벗어나야겠다라는 인식과 함께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이제 사실 그 옛날에는 PC를 통해서 많이 했지만 요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뭘 하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하시기는 사실 어렵긴 하겠죠. 그래도 이제 혹여나 어떤 비용의 지출이 너무 많아진다라든지 너무 특정한 것에 몰입을 하고 있다라든지 그러한 경향이 보이신다라면은 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면밀히 좀 살피고 체크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를 오늘은 이제는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이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문제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내뿐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물론 윤리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학교 내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를 통한 비공식적인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모님들께서 인식을 하고 있는 약간 어떤 혐오 표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버 윤리 교육의 일환으로서 실제 이제 온라인에만 이제 몰입하게끔 하는 이제 그러한 지금 환경이 지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화 예술이라든지 그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가정 내에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부모님 역시도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요. 또 자녀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그런 관계 구축에 대한 부분들 또 부모님 역시도 자신의 미디어 행동에는 문제가 없는가 막 자녀들에게는 너 핸드폰 하지 마, 너 핸드폰 그만해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핸드폰 계속, 게임 계속, 유튜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자녀의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도 가지고 이제 재밌는 게 있으면 좀 같이 할까? 이렇게 자녀의 디지털 세상에 방문을 하면서 디지털 활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디지털 디톡스 캠프라든지 또 심리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실제 이제는 많이 또 공부하시고 또 이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면은 국가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사용 방법과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